네, 시작할 때 확인하셨듯이 프랑스에 체류 중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문인데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귀국을 했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 많았다. 책임 있게 앞장서겠다. 또 오늘이라도 소환해 조사해달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들어오면서 하는 발언을 보니까 혹시 국민들이 도피성으로 머물렀지 않았는가라는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출국할 때도 혹시 관련 얘기가 조금 나온 바 있다라는 일부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본인은 그쪽 학교에 공식 초청에 따라서 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혹시 그동안에 당 대표까지 했던 정치인이 책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기 전에 이미 탈당을 선언했는데 탈당 자체가 그렇게 뭐 정치적 상황 변동을 가질 정도의 의미는 갖지 않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송영길 전 대표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사실 86그룹의 맏형격이기 때문에 86 용태론과 좀 맞물려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별적인 용태론 차원이 아니라 이건 당 전체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보자면요. 네. 아마 송영길 대표가 그대로 갔으면은 차기에도 유력할 대권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될 만했죠. 본인도 아마 전략적으로 당 대표 이후에는 그 다음을 겨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안이 정말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일부의 집단적인 86 이런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민주당의 향후 진로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일성으로 상황을 모르고 있다. 파리에서 얘기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 정도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지금 당의 문제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랐던 것이다. 파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 문제를 과거에 송영길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와의 혹시선 친밀한 관계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지 않냐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느 선에서 풀릴지 송영길 전 대표 얘기처럼 본인은 모른 가운데 당에서 진행된 것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송영길 대표도 개입돼 있는지 아니면 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중심에 서 있었는지 나아가서 혹시 이재명 현 당대표가 대권 후보가 되는 과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다양한 네. 층위에서의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큰 문제가 있을 뿐이지 작은 한 그룹의 용태 문제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귀국 이후 또 귀국과 관련된 민주당 내 대응이 논의 중이라고 앞서 취재기자 얘기를 했는데 송 전 대표 조기 귀국 결정에 대체로 민주당 안에서는 급한 불을 껐다,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론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된 야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역시 큰 그릇답게 딱 자기의 책임이다. 나는 탈당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귀국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을 테니까 내 주의 건들지 마라.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돈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전했고 그 돈은 어떻게 모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밝혀졌어요.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건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이거는 뭐 탈당했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건 변함이 없죠. 네, 큰 그릇답게란 표현도 있었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꼬리 자르기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좀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도 혼란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의 큰 그릇 얘기는 아마 그냥 후배에 대한 안아주는 넉넉한 얘기 정도로 봐지고요. 네. 지금 이상민 의원 얘기했다시피 문제가 뭐 간단치가 않습니다. 단지 송영길 대표 한 사람이라면은 한 사람의 행보 가지고 해결이 가능하지만은 네. 지금 현재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역 의원들도 10여 명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는요. 또 녹취록의 성격이요. 예전에 무슨 청담동 뭐 술집 얘기처럼 일방이 전하는 그런 녹취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동안에 돈봉투 관련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 또 당 사무총장 등이 계속 조받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네. 이것을 그냥 뭐 부인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상민 의원의 당 전체 문제라고 했는데요. 당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다시피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고 검찰도 좀 수사 과정이 있는 상황인데 당이 수사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요. 네. 또 하나는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른 문제이지만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대신해서 누가 이 문제를 주도해서 당내에서 해결할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보통 외부의 윤리를 위촉한다든가 아니면 비대위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건데 이재명 당 대표 체제가 다른 차원에서 좀 중요한 국면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위장 탈당을 빗댄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민얼굴, 얼굴 이런 것도 위장 있었고요. 탈당 아니라 송영길 대표가 본인 스스로 임시 탈당한다고 했으니까요. 문제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는 건데 네. 제가 봤을 때 현재의 송영길 대표 탈당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출국할 때 했던 얘기가 본인으로서는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게 아주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 그냥 하나의 정당이 아니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주도해왔던 정당이다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네. 현재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의 뭐 보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역도 아니기 때문에 네. 당 소속으로 있는 것하고 당 밖에 탈당으로 있는 것도 그 차이가 없어서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무슨 위장 탈당 등을 지적하지 않더라도요. 크게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행동이었었다. 오히려 문제는 전에 유인태 전 총장 등이 얘기했다시피 다른 차원의 혹시 정치적인 행보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네. 결국 문제는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밝혀질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성이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난해 12월 말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될 무렵에 담당 변호사였던 정철승 변호사가 만약에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된다면은 민주당의 피바람이 불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짧게 상황 파악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정근 전 부총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를 통해서 본다면은 네.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수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귀국 현장에서도 그렇고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소환해 달라 이런 입장인데 검찰은 일단은 검찰의 시간표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장 안 부르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순서로 봤을 때는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들도 출국 금지했던 사람들이겠는데요. 네. 그걸 토대로 해서 할 겁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얘기는 본인을 먼저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언제든지 나갈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동안의 정치권 보면은 방탄 이런 얘기가 나오다시피 현역들의 경우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못 가게 하기도 하고 네. 다른 방식으로 맞서서 피하는 방식이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은 자기는 언제든지 소환에 응하겠다. 피할 생각은 없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는 네. 뭐 검찰의 일정에 따라서 또 검찰의 수사 방식에 따라서 뭐 진행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논란 초기에는 검찰을 향해서 야권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요청을 하기도 했거든요. 수사가 속도가 빨라질까요? 아니면 지금의 속도를 유지할까요? 지금 이번에 당장은 하나가 주춤거리는 게 강내구 지금 회장에 대한 것이 기각이 구속영장이 돼서? 기각이 예. 돼서 다시 재청구하면서 진행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재청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은 좀 속도가 급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실명은 뭐 두세 사람밖에 안 나오고 있지만은 출국 금지까지 지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좀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자 논봉투 의혹 관련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고 정치권 파장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입장까지 지금 교수님과 짚어봤거든요. 송 전 대표 귀국 이후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반적인 좀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어느 정도 속도가 날 것인가라는 것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검찰이 진행 과정 속에서 현재는 두 의원만 지금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점차로 진행되면서 여러 명의 실명이 좀 불거질 가능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 어떻게 파장으로 어떻게 이어질까 하다시피
이재명 대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네. 과거에 전당대회에 있으면 있었던 정도의 관행이었다. 50만 원 이 정도는 그냥 식사비 정도였다라고 지나가려다 오히려 역풍을 크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지금 당이 지금 당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다. 이상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소영 의원 등등도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들어온 이후에 당 내부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또 이게 당의 분파장애로 이어질지, 심지어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 어떤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건 변수가 될 겁니다. 네.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의 문제를 고리로 해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 뜻대로 되지는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든가 정치 행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의 중심 세력들의 위기 상황을 이재명 리더십의 새로운 난 국면 전환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생각도 고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제 느낌입니다만은 네. 물론 그런 판단대로 상황이 너무 좀 이제 심각한 문제여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다시피 일반적인 녹취록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 꾸준하게 심지어는 몇천 개가 관련된 게 나왔을 정도니까는 뭐 간단치는 않겠습니다만은 당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나머지 상대 여당은 꾸준하게 공세를 계속하겠죠. 그래서 네. 공세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여당도 그런데 또 공세를 마냥 하기에는 또 내부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 않습니다. 지난 대선 때 민심이 좀 기댈 곳이 없다, 정치 혐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좀 정가에서도 흐름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데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실언 논란, 설화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과의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흘 만에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소신을 언급하면서 또 파문이 있습니다.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실언도 있고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네. 태영호 의원 지금 최고위원이 되어 있는데 태영호 의원은 당 내부에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두 개의 실언 논란이 있었죠. 하나는 4.3 관련해가지고 초기의 진행 과정을 뭐 기밀성 질행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 논란이 됐었고, 네. 그 다음에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회의 갔던 남북 협상했을 때 김구의 참석을 두고 또 발언해가지고 그랬는데요. 네. 저는 만약에 학술적인 논란 과정에 태영호 의원이 참여했다면 그런 정도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다양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할 수 있을 건데 정치인으로서는 더구나 지금 당의 최고위원으로서는 그런 논란이 어떤 국면에 있는가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론의 반응을 보고 사과하고 본인이 자청해서 당의 윤리 징계를 허용하겠다라고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주변에서 논의하고 보니까는 당신의 얘기가 뭐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학술적인 논쟁 차원하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맥락에 맞는 발언하고 다른데 이것은 태영호 의원이 지금 선택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북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조금 이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4.3 단체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 가운데 눈에 띄는 발언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것에 도움을 부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언니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정광훈 목사는 우리 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 바도 없고 영향을 미칠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관계가 다 절연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보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은 엄한 곳에 구걸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과 함께 김기현 대표 이미 절연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네, 김기현 대표 전광훈 목사 관련 얘기를 너무 좀 심각하게 좀 발언했으면 쉬운데 너무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또 아니면 또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 과거에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네. 김기현 현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 뭐 이런 발언도 해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국면에서 그런 뭐 부추김이 필요했으니까 발언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김기현 지금 대표 그렇잖아도 당선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을 새롭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구나 되게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고 전당대회를 거치면은 컨벤션 효과라고 해가지고 당이 뭔가 붐을 일으키는데 네. 김기현 대표 출범하면서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심지어 역컨벤션 효과 이런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전광훈 목사 얘기가 과거에 했던 발언으로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도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불거져 가지고 조금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한번 일회성으로 태영호 의원하고 공방으로 지나갈 정도가 아니라 네. 국민의힘을 대표로 이끄는 당 대표 리더십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나왔던 대통령실의 지원 여기에다 전광훈 목사 문제까지 나와서 다시 한번 내부 과정에서 한번 논란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이런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박 7일 일정의 대통령 국빈 방미 일정도 교수님과 잠깐 짚어볼 텐데 정상회담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도 공개됐습니다. 지난번 로이터 통신 인터뷰 이후 이번에 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도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를 고려했다라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보니까 저도 옷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네. 두 가지를 크게 다뤘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다뤘고 네. 또 하나는 일본 관계 두 개를 다뤘던데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러시아 반응 등 나와가지고 쟁점이 됐는데 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공을 당한 상황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전쟁 당사국들의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하는 점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당위적으로는 당연하지만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다 약간의 여지를 남겨서 완충 장치를 좀 추구하는 그런 발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 완충 장치라면 어떤 충격을 좀 완화하는 겁니까? 지금 국제적인 사회, 더구나 가치 동맹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침공을 당하는 걸 지원하는 게 마땅하지만은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의 관계, 또 이것이 외교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하고의 이후의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전에도 미국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반러시아 동맹으로 우리나라가 인식이 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극적인 행동까지는 나가지 않았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 푸틴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어느 부분에서는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쟁점화되는 게 외교 전략상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국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이번의 경우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밖에 노출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아까 우리 기자는 선물 보따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선물 보따리를 얼마나 챙겨올 것인가 그 가운데는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 문제가 또 한 축이고 뭐 우크라이나 문제 또 경제 문제 우리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굵직한 현안이 많은데 어떤 좀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가장 큰 것은 아마 대북 관련 문제에 대한 핵 지원 문제일 겁니다. 그동안에 1991년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으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된 이후로 네. 우리가 핵 문제를 가지고 직접 논의한 적은 없었죠. 일부에서는 우리도 핵 준비가 핵 전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을 했었는데 네. 그동안은 강하게 봐야 뭐 킬체인 3축 정도만 나왔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강화해야겠다. 지난번에 국내에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핵 공유라는 개념을 썼는데 네. 과연 핵 공유라는 개념이 가능한 개념인가 논란도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는 전제를 하되 현재보다는 더 뭔가 더 강력하게 한반도 핵구산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뭐도 덧붙여 있냐면요. 바로 한반도 이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도 국민 여론의 악화를 무릅쓰고 이번에 화해 국면으로 갔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서 지금 대북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문수화시키는 정도까지 좀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반 국민들의 차원에서 그건 못지않게 경제적인 문제, IRA 관련 문제라든가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뭔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뭐 경제인들끼리 이미 논의는 되고 있겠습니다만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나오길 좀 기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 11개월 만에 답방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5박 7일 일정 동안 또 중요한 대목에서 YTN의 생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속보는 YTN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